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2020년 시험을 봤던 18회 기출문제 사회복지 정책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혹시 2019년 17회 기출문제를 확인하지 않으신 분은 상단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9년 17회 기출문제를 반드시 먼저 풀이를 보시고 2020년 18회 기출문제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 인해서 2020년 시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는 다시 말하면 2020년 작년에 봤던 시험의 패턴을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한다 그러면 올해 시험이 있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올해 시험에 있는 2021년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2020년 18회 사회복지 정책론 기출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같이 보죠.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내용 중 연결이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엘리자베스 급인법 1601년 맞죠? 열등처우의 원칙 나왔죠.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열등처우의 원칙은 언제 나오냐 하면 개정 구빈법, 개정 빈민법에서 나오죠. 언제요? 1834년에 개정 구빈법의 원칙 중에 하나가 열등처우의 원칙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길버트는 원의 구제를 허용했다. 맞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이 나타나고 다음으로 정주법, 작업장법, 그 다음에 길버트와 스핌 햄랜드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 다 아시죠? 그런데 이 길버트와 스핌 햄랜드는 원외 구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빈세가 너무 많이 필요하게 돼서 여기에서 개정 구빈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개정 구빈법은 다시 원내 구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죠. 다음으로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 사회보험을 가장 먼저 실시한 나라는 어딜까요? 맞습니다.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사회보험을 가장 먼저 실시하는데 질병보험 1883년에 질병보험이 먼저 실시되고 다음은 실업보험이 아니라 1884년에 산재보험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재보험 먼저 건강보험이지만 사회보험을 가장 먼저 실시한 독일의 경우는 건강보험을 먼저 그 다음 산재보험을 실시하고 1889년에 노령폐질보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를 상당히 강조하는 나라죠. 그래서 미국은 사회보장 정책도 보편적인 사회보장이 아니라 빈곤한 아주 극소수를 위한 선별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의료보험 제도가 잘못됐죠. 미국은 보편적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최소한의 자유를 침범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보장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버리지 보고서 1942년에 베버리지. 그러고 보니 연도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소득 비례 방식의 사회보험을 도입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베버리지 보고서에 보면 정액 급여, 정액 기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액 기여라는 것은 뭐예요? 똑같이 돈을 내고 똑같이 받는 것이 베버리지 6대 원칙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소득 비례 방식의 사회보험의 도입이 잘못된 거죠. 소득 비례 방식이 아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는 형태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길버트법 원외 구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사회복지의 가치 중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는 적극적인 자유를 옹호한다라고 했는데 자유지상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 자유지상주의라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도 무한정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개인의 자유가 존중받아야 되는데 어느 범위 안에서 내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간섭하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어떻다? 소극적인 자유에 해당합니다. 소극적. 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타인을 간섭하지 않는 범위라는 것은 소극적 자유의 개념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소극적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많을수록 좋다. 자유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적어야 되겠죠. 적을수록. 누군가가 역할이 커진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커진다라는 것은 나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가의 역할 마찬가지 적을수록 좋습니다. 적극적인 자유의 관점에서 자유의 침해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을 무엇이라 그러냐면 자유의 침해라고 봅니다. 맞나요?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 이게 자유의 침해인가요? 어느 관점에서? 적극적인 자유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앞에 소극적인 자유의 관점이라 그러면, 자유지상주의의 관점이라 그러면 틀린 거죠. 그런데 무슨 관점에서? 적극적인 자유의 관점에서. 교수님, 적극적인 자유와 소극적인 자유의 차이가 뭐합니다? 적극적인 자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을 적극적인 자유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반면에 소극적인 자유는 내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지상주의는 소극적인 관점이고, 적극적인 자유의 관점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유의 침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3번이 맞겠죠. 그리고 적극적인 자유의 관점에서는, 이게 적극적인 자유의 관점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다. 잘못된 거예요. 위의 것을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여기에다가 대입해 보세요. 자원이나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아무리 임차인이지만 임대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다라는 거. 왜? 나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자유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 5번. 개인의 행동에 대한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는 적극적인 자유의 핵심이다. 방금 설명했죠.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할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다, 소극적인 자유다, 소극적인 자유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틀렸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빈곤과 불평등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앞 강의에서 진위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물론 빈곤율과 빈곤갭 다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죠. 자, 빈곤에서는 빈곤율과 빈곤갭과 센 지수가 있습니다. 세요. 이거는 왜냐하면 빈곤율과 빈곤갭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빈곤율은 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빈곤의 규모가 얼마나 됐느냐, 빈곤갭은 어떤 심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같은 설명을 해볼게요. 기준선이 있어요. 여기에 5명, 여기에 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5명, 여기에 5명이 있습니다. A와 B집단이에요. A집단 전체에서 5명이 여기에 있고 B집단도 전체에서 5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10분의 5, 10분의 5 빈곤율, 빈곤의 규모는 같다라는 거예요. 빈곤율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빈곤 갭을 봅시다. 빈곤 갭은 얼마나 심각하냐, 뭐 이러한 것을 심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요 기준선 밑에 있는 사람을 기준선까지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봅시다. 자, A가 많이 필요합니까? 이거 전부 다 이만큼 필요하네요. B가 많이 필요합니까? B가 훨씬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빈곤의 정도는 B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죠. 빈곤의 정도는 B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 지니게스는 좀 가볍게 설명을 합니다. 앞에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누적 인구와 누적 소득이라고 봅시다. 가장 평등한 것은 누적 인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금액을 갖는 것. 동일한 금액을 갖는 바로 이 직선이 나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직선 여기 자세가 좀 불안정하네요. 자, 그리고 가장 불평등한 사람은 소득이 없다가 누적 소득이 첫 번째 사람이 누적 소득이 없어요. 두 번째 사람도 누적 소득이 없어요. 계속 누적 소득이 없다가 맨 마지막에 10번째 사람이 나머지 돈을 다 가진다 그러면 여기가 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니게스는 이 전체 삼각형 중에 실제로 이렇게 완전 평등과 완전 불평등은 일반적으로 찾기가 어렵겠죠. 그럼 보통은 어떠한 형태를 띠냐면 이렇게 곡선 타입으로 뜨는데 이 곡선을 로렌츠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렌츠 곡선. 그리고 여기에 면적이 분자로 들어갑니다. 불평등한 정도가 분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니개수가 1이면 완전 불평등에 헷갈리면 안 돼요. 완전 불평등이고 지니개수가 0이면 완전 평등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분배율이 있습니다. 10분위 분배율은 숫자가 크니까 큰 거는 클수록 좋은 거니까 평등한 거죠. 큰 거는 클수록 평등한 것이고 불평등이 아니라 작은 것은 작을수록 어때요? 평등한 것이다. 작은 것은 작은 게 좋은 것이고 큰 거는 큰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었죠.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거 쓰십니다. 완전 평등 사회에서 로렌츠 곡선은 45도 각도의 직선과 거리가 가장 멀어진다. 가장 멀어진다. 아니죠. 직선과 일치한다가 맞고요.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지니게스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아니죠. 최소값은 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빈곤 갭은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 비율은 뭐예요? 비율은 빈곤율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빈곤율은 빈곤선과 실제 소득가의 격차. 이거는 빈곤 갭에 가까운 설명이네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입니다. 센 지수는 어떤 거다? 빈곤 집단 내의 불평등 정도를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사회복지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사회복지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양심 이론. 사회양심 이론은 사회복지는 이타주의가 제도화된 것이다. 맞습니다. 사회양심은 말 그대로 사회가 양심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수익이 소득이 많으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 나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혹시 보너스를 엄청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가요? 그냥 그것을 혼자 몰래 자기가 다 쓰던가요?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갈 때 치킨 한 마리라도 사서 집에 가시겠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용돈도 좀 지워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양심이 있다 그러면 보너스를 받거나 갑자기 어떤 횡재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겠죠. 사회복지 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발전이 되면 국가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뭔가를 하는데 그 뭔가가 뭐다? 사회복지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발달된다라는 것이 사회양심 이론이고, 수렴 이론은 다른 말로 산업화론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수렴 이론, 산업화 이론은 산업화를 통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어떤 산재가 발생하고 실업자도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런데 산업화에 따른 어떤 자원이 생기기도 하죠. 보험료를 받게 되고 세금도 받게 되고 이러한, 그래서 산업화 이론은 뭐냐면 이 산업화를 통해서 생긴 이 자원, 보험료나 세금을 갖고 산업화를 통해서 야기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는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결하는데 사용하는데 그렇게 사용된 것이 뭐다? 그래요. 복지라는 거죠. 복지. 그렇죠.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러한 복지제도. 산업화를 통해서 발생하는 자원을 산업화를 통해서 야기되는 문제의 해결 자원으로 썼더니 그것이 결국은 뭐였다? 사회복지 정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민권론은 뭐냐? 시민권론은 마샬이 주장하는데, 마샬은 사회권을 복지권이라고 합니다. 이 마샬은, 여러분들 마샬 하면 시민권론 그렇게 외우시죠. 이 시민권론은 어떻게 해서 발전되죠? 공민권과 참정권과 사회권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고, 이제 자유를 얻으니까 어떤 정치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달라는 참정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공익을 위한 그러한 어떤 사회권까지 진출하게 되는, 그래서 시민권론, 마샬은 사회권을 복지권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네 번째, 권력자원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권력 엘리트의 산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풀이를 몰라도 답은 찾을 수가 있어요.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자원론이 있는가 하면 엘리트 이론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론 두 개를 그냥 딱 갖다 붙였으니 너무 쉽게 답은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권력자원론은 뭐냐라는 거죠. 권력자원론은 다른 말로 하면 사회민주주의 이론입니다. 이는 뭐냐 하면 권력자원 이론은 노동자들이 투쟁해서 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계급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되면 커질수록 복지는 발전된다라는 것이 권력자원론, 사회민주주의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엘리트 이론은 말 그대로 특정 엘리트에 의해서 정책이 발전된다라는 별도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구조기능주의론은 사회복지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한 적응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구조기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톱니바퀴를 생각하시면 돼요. 톱니바퀴가 어떻게 해야 톱니바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서로 잘 맞물려서, 환경에 잘 맞물려서 잘 돌아갈 때의 구조 기능이 완벽하고, 그럴 때의 복지는 발전한다라고 보는 것이 구조 기능론입니다. 자, 5번. 빈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빈곤에 대한 문제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빈곤. 자, 여기 문제를 봤더니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 2015년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보장급여법도 나오고 사회보장급여법도 만들어지고 더불어서 국기법도 개정이 됩니다. 이 국기법 개정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이전에는 최저생계비를 중심으로 해서 빈곤선을 계측을 했는데 2015년 이후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빈곤선을 계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저생계비를 통해서 수급자, 대상자 유무를 선정을 하는데, 여기는 통합급여식으로 하나로 모든 게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는 맞춤형 급여라 그래서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눠지죠? 그렇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중위소득의 몇 프로? 30% 이하, 40% 이하, 45% 이하, 50%
이하 이렇게 정의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계측했던 이 방식은 절대적 빈곤을 중심으로 해서 계측하는 방법이라 그러고, 중위소득은 소득이 가운데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 빈곤 계측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생활보호 대상자 유무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을 소지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맞습니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법은 절대적. 지금 여기에서 얘기했죠.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빈곤선을 계측하는 방법은 절대적 빈곤의 개념이다. 맞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게 정답이었으나 2015년 이후 지금은 2021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을 지우시고 여기에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한다 라고 했는데, 상대적 빈곤 이퀄 중위소득은 아닙니다. 상대적 빈곤을 계측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방법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계측하는 방법이고요.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가장 낮은 가구의 소득부터 가장 높은 가구의 소득까지 일렬로 쭉 나열했을 때 가운데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그러고, 이 중위소득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중간 소득자에 비해서 30%도 안 되는 그런 소득을 가진 일부 계층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때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다 지급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40%라 그러면 생계비는 안 줘도 될 것 같아. 그러나 의료, 주거, 교육은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40%, 45%는 생계와 의료는 안 주더라도 주거와 교육비는 지원해 줘야 되고, 50% 범위라면 교육급여는 지급해 줘야 된다라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된 사회복지 정책 이슈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 논의된 사회복지 정책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옳지 않은 것이에요. 생태주의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옹호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의 사회복지 정책,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도 포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성장보다는 분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에 최근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옹호하는 것 자체가 틀렸고요. 더불어서 생태주의 관점은 성장에 대한 부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태주의 관점은 환경을 중시하는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 부르짖다 보니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요. 환경이 파괴되고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태주의 관점에서는 성장에 관한 부분들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사회복지 정책 패러다임도 틀렸고 생태주의적인 어떤 관점에 대한 해석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바로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도 최근 패러다임이니까 같이 봅시다.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감소,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의 이슈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재명 지사와 우리 제주도에 있는 원지사가 같이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도 갖고 이렇게 했었죠. 그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인달팽이 유니온,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등은 청년 세대 운동 조직이 출연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런 거 보니까 최근 시사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네요.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농촌에 안 살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민달팽이라는 것은 집이 없는 달팽이를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뭐 비가 습한 날은 많이 보이는 게 민달팽인데요. 자, 집이 없는 달팽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민달팽이는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집이 없는 달팽이, 세입자들. 집이 없는 세입자들이 모여서 함께하면서 힘을 기르는 것을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그럽니다. 집이 없는 대상 중에 가장 많은 계층을 차지하고 있는 부류가 청년이겠죠. 그래서 청년세대 운동 조직이 출연한 사례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참여형 복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는 탈시설화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는 일단 시설에서 이제 어디로? 커뮤니티 케어. 커뮤니티 케어가 뭐예요? 지역사회 복지론 배우면서 지역사회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탈시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좀 더 오래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죠. 그래서 이 또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일반세 중 재산세의 계층 간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크다. 자, 재산세가 계층 간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세야 비례세율이잖아요. 재산을 많이 가지면 뭐 몇 프로 이렇게 다 동일한 비율로 떼잖아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오히려 낮습니다. 그럼 일반세 중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큰 건 뭐냐 하면 소득세. 그렇죠? 소득. 연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의 그 세금과 1000만 원의 사람의 세금과 5천만 원 이상의 사람의 세금의 비율, 소득세 반영 비율 자체가 다르잖아요. 복권을 우리가 당첨되면 보통 절반 정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소득세를 그만큼 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소득세가 월등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옳지 않은 것은 또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1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적 배제의 개념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개인과 집단의 다차원적 불이익에 초점을 두고 다층적 대책을 촉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어떤 빈곤에 대한 확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빈곤의 책임이 그동안은 우리가 개인에 있다라고 많이 얘기했다 그러면 이 사회적 배제는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어떤 새로운 경제 구조라든지 정책 변화에서 누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이나 집단이 배제됨으로써 야기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배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 때에 개인과 집단을 배제시키지 말아라는 거죠. 왜?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빈곤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경제 구조라든지 정책 변화에서 개인과 집단을 배제하고 있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보는 것이 사회적 배제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특정 집단이 경험하는 배제는 정태적 상권이 아니라 동태적. 그죠? 지금 배제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태적 과정으로 보는 것 맞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열등처의 원칙으로부터 등장한다. 열등처의 원칙은 왜 여기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복습한다 그러면 열등처의 원칙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개정 구빈법에서 만들어졌다 정도 기억하시죠. 네 번째, 소득의 결핍 그 자체보다 다양한 배제 행위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초점을 둔다. 맞죠.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단절과 차별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것이 불평등을 야기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배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복지 혼합입니다. 복지 혼합의 유형 중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 선택권이에요. 선택권. 이용자의 선택권이 낮은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택권이 가장 좋은 거는 뭐겠어요? 돈이 있을 때, 현금이 있을 때. 그죠?
그럼 선택권이 좀 있긴 있는데 좀 제한적이다. 그러면 문화상품권 있을 때 문화상품권, 이 상품권으로 뭔가 자유롭게 책은 살 수 있는데 다른 건 할 수 없어. 그래서 증서. 선택까지 가장 없는 것은 딱 요거 정해진, 딱 정해졌어요. 그럼 선택권이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선택권이 가장 없는 것은 계약이죠. 이미 정해졌어. 그냥 계약 사인 정도 하는 범위예요. 선택권이 없어요. 너 여기 학원 다녀. 엄마가 너 여기 학원 다녀. 그러면 선택권이 없어요. 증서는 학원 이용권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이 이용권을 갖고 학원 중에 뭐 어떤 학원을 선택할 수 있어. 그러니 이용자의 선택권이 좀 더 넓어지죠. 세제 혜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제 혜택. 돈이에요, 돈. 내가 뭔가를 이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범위가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0번. 이용료, 본인 부담금 부과 방식에 따른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소득 재분배가 가장 낮은 것은요, 정액제입니다. 이 정액제는 소득 재분배가 없는 것 같아. 정액제가 뭐죠? 정액제는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환경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금액이 다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나요?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거는 이 중에서 뭐예요? 정액제예요. 나머지 거 볼 필요도 없어. 뭔지 몰라도 좋아요. 정액제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정률제는 조금 경제적 형편이 좋은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수급자는 면제해 주는 것이 정률제겠죠. 연동제는 어때요? 연동제는 정률제에다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러한 외부 환경 요인까지도 연동시켜서 하는 것을 연동제라 그러겠죠. 그래서 아마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베버리지 보고서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제시한 전제 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이러한 단순한 문제는 그냥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일단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제시한 전제 조건은 3가지입니다. 3가지. 그냥 답이 딱 나와요. 이거는 이해하고 할 게 아니라 암기죠. 아동수당, 완전고용, 포괄적 의료 및 재활 서비스, 이게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답을 찾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최저임금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실업보험을 민간시장에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실업보험을 민간시장에서 제공할 때에, 자, 민간시장에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역의 선택이 나타난다. 그렇죠. 민간에서 이거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제 가입이 아니면 김진우는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고 아닌 사람은 가입하지 않겠죠. 그러면 실업보험을 민간보험에서는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역의 선택이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국가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민간에서 했을 때 문제점 맞습니다. 두 번째,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역의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가끔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 역의 선택은 말 그대로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위험 확률이 요인이 큰 사람만 가입하는 것을 역의 선택이라 그러고, 도덕적 해이는 내가 가입했어요. 가입했기 때문에 내가 다쳐도 산재에서 다 해줘. 괜찮아. 다리 좀 부러져도 좀 아프긴 하지. 그런데 산재에서 다 해주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서 안전불감증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도덕적 해이라 그럽니다. 민간에서 했을 때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위험 발생이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보험률 계산이 어렵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위험 발생이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보험률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 모든 사람이 가입하면은 어느 정도 평균을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는데, 딱 예상했던 것과 실제로 딱 했더니 어때요?
3% 정도 산재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입자를 봤더니 70%가 산재가 발생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했나? 국가에서 하는 게 맞겠죠. 리을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자, 무임승차 문제는 뭐예요? 무임승차라 그러면 공공재에서 야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공공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공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무임승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선정입니다. 자, 봅시다. 옳은 것은입니다.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 원칙이다.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는 것은 보편주의가 아니라 선별주의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아동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제도이다. 맞습니다. 처음에 아동수당은 상위 10%를 배제한 이것도 소득을 봤었는데 바로 6개월 후부터 아동수당은 인구학적 만 7세 미만의 아동 83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인구 사회학적 조건만 되면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3번 장애수당은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장애수당은 누구에게 주는 걸까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수당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장애수당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심하냐 안 하냐 이미 결정이 난 상태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등급이라는 것이 나오면 여기 아닌 다른 시험에서도 등급이라는 것이 나오면 아 이거는 전문가의 진단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잘못됐습니다. 장애수당은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합니다. 왜?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은 장애인 연금을 받고 심하지 않은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편주의 원칙에 따른다. 긴급복지지원은 한마디로 어떤 경제 부분이 갑자기 열악해진 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편주의가 아니고 뭐겠어요? 선별주의에 가깝죠. 그리고 기초연금의 대상 선정 기준에는 부양의무자 유무가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기억해 두시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포함되지 않는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사회보험료와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사회보험료와 조세에 관한 겁니다. 자, 정률의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사회보험료는 역진적이다. 맞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역진적인데 왜 조세에 비해서 역진적이냐면 사회보험료는 상한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상한제는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약 500만 원이 상한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받으면 500만 원의 9%인 45만 원이 연금보험료로 내게 되는데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아도 얼마를 내냐? 1000만 원의 9%를 내는 것이 아니라 500만 원의 9%인 45만 원을 똑같이 낸다라는 거죠. 아주 많이 받는 사람도 45만 원, 500만 원 받는 사람도 45만 원. 그러니 어때요? 더 많이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보험료를 떼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뭐 때문에? 사회보험료의 상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진적이 아니라 역진성을 갖는다. 맞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조세에 비해 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다. 사회보험료는요, 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중에 내가 받기 위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이 적습니다. 디귿,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모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리을 조세는 지불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이거 좀 애매한데 얘도 맞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에 따른 세금을 내죠? 어떤 자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을 때 세금을 내게 되죠. 그런데 이 자산이 있다라는 것, 소득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불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세는 지불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맞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15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하는 접근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산물 분석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출, 성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산출이라는 것은 무엇을 했느냐 어떤 내용을 보는 것이죠. 내용을 보고 다른 말로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산물 분석은 특정 정책이 실행된 이후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하는 데 관심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실행된 이후 그 결과를 분석하는 내용이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하는 데 관심을 둔다 그랬으니까 얘는 성과, 어떤 변화에 대한 성과 분석에 해당할 것입니다. 산물 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 정치적인 맥락을 고찰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정 분석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 분석은 정책 결정이라는 정책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산물 분석, 산출 분석, 그리고 내용 분석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4번 과정 분석은 정책 기획 과정을 거쳐 이끌어낸 여러 정책 대안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 과정을 거쳐서 이끌어낸 정책 대안, 그래서 또 내용 분석, 산물 분석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정 분석은 정책 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에 관심 있다? 어떤 과정에 관심 있다? 과정 분석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민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민영화는 언제 더 이렇게 활발하게 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 여기 간단하게 적어볼까요? 1973년에 오일 쇼크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회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에서는 복지를 누가 많이 개입을 하죠? 국가에서 많이 개입을 했었다라는 거죠. 국유화돼 있었다라고 봅시다. 좀 확대 해석해서요. 그런데 오일 쇼크 이후에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 국가에서 하던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민간에 내어 맡기는 민영화 시스템으로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내용에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19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 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우리가 돈을 아껴야 되겠죠. 소비자 선호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는 이 사회민주주의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한다 그러면 신자유주의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한 사상들이 많이 지배하면서 여기에서는 다품종, 여러 가지 품종, 왜? 개별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구조로 바뀌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보면 소비자가 선호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중시한다. 맞습니다. 네 번째,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다섯 번째, 상업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업화는 오히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가격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은 낮아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그래서 산재를 여러분들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맞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법이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객이 포원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인정됩니다.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업무상 고객의 폭행, 폭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질병 있죠.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최근에 변하기 때문에 문제로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그동안은 4대 보험, 5대 보험료를 각각 징수하다가 이제는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보충성의 원칙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에 북한 이탈 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다. 옳지 않은 것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어떻게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한 번 보면 읽어요? 답을 찾아요. 너무 쉽기 때문에. 자, 국기법에 보면 의료급여가 있죠. 이 의료급여에는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핵심은 그거예요. 2종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이 국기법에 의한 수급자 중에 어떤 수급자? 근로 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조건부 수급자라 그러잖아요. 이 포함된 가구는 의료급여 2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이고요. 의사상자,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 국가유공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재해를 받은 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518,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되느냐?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종은 너무 쉬워. 2종은 하나밖에 없어. 어떤?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근로 능력자가 포함된 가구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답을 찾은 거예요. 자, 세 번째, 급여는 개별 가구 단위로 실시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례 조항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급권자와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우선 신청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생계급여는 어떻게 차등 지급해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해서 주기 때문에 당연히 차등 지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공공부조,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눠서 해볼까요? 자, 기여 유무에 따라서 기여를 하지 않았고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자산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같이 볼게요. 자,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 받을 때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받는 게 있을까요? 있어요. 이게 사회수당입니다. 데모그란트라 그래서 사회수당.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수당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 받을 때 자산조사를 해서 받는 게 있어요?
있죠. 이게 뭐예요?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는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산조사를 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열악하다, 중위소득의 30% 이하다, 그러면 공공부조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런 게 있어요. 기여를 했는데 받을 때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받는 것 있을까요? 기여를 했는데 받을 때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받는 것 있죠.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 사회보험 여러분들 보험료 내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때 나는 지금 잘 사는데 못 사는데 이거 얘기해요? 아니죠. 건강보험 가입돼 있으면 자산조사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여를 했는데 자산조사 없이 받는 것은 사회보험입니다. 자, 그런데 기여를 했는데 받을 때 자산조사를 해서 받는 거 있나요? 이건 없습니다. 없어. 없을무 한자로 적어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아는 한자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공공부조는 다른 두 제도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공공부조는 권리성이 약하다 그랬죠. 왜 권리성이 약하다 그랬어요? 내가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여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내가 자산조사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권리성이 약한, 다른 두 제도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맞습니다. 사회수당은 수평적 재분배에 효과가 있다. 사회수당은 수평적 재분배, 수직적, 돈이 많은 사람에서 낮은 사람으로 가는 이런 수직적 재분배가 아니라 그냥 수평적 재분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보험의 급여 조건은 보험료 기여 조건과 함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된다. 무슨 말이에요? 보험료를 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예를 들어 실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재라든지 이러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맞습니다. 네 번째, 사회수당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사회수당은 기여 유무와 무관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습니다. 운영 효율성은 세 제도 중 공공부조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공부조가 가장 낮겠죠. 왜 공공부조가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까요? 자산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산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아동수당이 왜 사회수당으로 바뀐지 아세요? 처음에는 공공부조였어요. 상위 10%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위 10%를 걸러내는데 엄청난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가구의 소득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결국 10%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정비용 들 거면 차라리 모든 아이에게 주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사회수당이 공공부조에서 아동수당이 사회수당으로 간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운영 효율성, 관리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국가 부담한다. 맞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본인과 사용자, 국가가 같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보수 월액은 직장 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당연히 보수를 기준으로 하겠죠.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맞습니다. 상위 9%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부가급여로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딱 눈에 띄는 거 일단 장제비입니다. 장제비, 우리나라에서 이 장제비는 뭐밖에 없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산재, 보험에서 지급하는 장제비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에서도 원래 장제비를 지급했었는데 과거에 이 장제비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우리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분은 장제비 제도가 사라졌어요. 다만 국기법에 의한 장제비와 산재에 의한 장제비가 있지 건강보험에서는 장제비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고용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옳은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답이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일신전소권이라 그러죠. 일신전소권이 있어서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왜 다른 건 틀린지 한번 볼까요? 2번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대기기간이 있는데 대기기간을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고용보험은 며칠을 제외하죠? 7일을 제외합니다. 산재보험은 며칠을 제외하죠? 3일을 제외합니다. 그 차이가 있죠. 고용보험은 7일을 제외하고 산재는 3일을 제외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죠.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그랬는데 100분의 50이 아니라 얼마예요? 80입니다. 80. 그래서 잘못됐고요. 네 번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 재취용 수당이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제한됩니다. 이거는 제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구직급여를 적용한다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65세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은 네, 1번입니다. 1번 바로 찾을 수가 있었죠. 자, 22번. 우리나라의 근로장려 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22번에 우리나라의 근로장려 세제는 장려금은 신청 접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한다 그랬는데 근로장려금을 여러분들 혹시 신청받았거나 문자가 왔던 분들은 다 아시겠죠? 보건복지부에서 문자가 오던가요? 그렇지 않죠. 국세청에서 오잖아요. 국세청, 세무세에서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여기도 바로 정답이 1번입니다. 근로장려 세제는 무엇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냐면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고 EITC는 근로 능력을 근로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근로소득 지원 제도를 모델로 한 건 맞고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외에 재산 보유 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서 그리고 너무 고소득자는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고소득 이하.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보통 이런 식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사람은 못 받고 소득이 일정 소득인 경우는 이만큼의 근로장려세를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소득이 여기까지는 일정하지만 다시 줄어들면서 아주 고소득 이상의 소득자는 뭐예요? 제로가 된다라는 것. 여기는 이 금액을 받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근로빈곤층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빈곤 탈출을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이 아니라 뭐예요? 근로빈곤층이에요. 일하는 빈곤층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봐봐요. 일하지 않으면 여기에 소득이거든요. 일하지 않으면 세금이 없어요. 근로장려세가 없어요. 그래서 근로빈곤층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죠. 23번.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월 생계급여. 우와, 대박 어려운 거 나왔네요. 한번 봐볼까요?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부부 45세와 42세 그리고 두 자녀 15세와 12세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월 10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부양 의무자는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무엇을 보다 하면 소득 인정액과 그 다음에 부양 의무자를 보는데 이 소득 인정액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가구 단위예요. 몇인 가구냐. 이게 근데 여기에는 4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보는 거죠. 그런데 생계급여는 조금 어렵죠.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몇 프로예요? 30% 이하의 소득자인 경우 지원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나와 있어요. 1인 가구 볼 필요 없어요. 3인 가구도 볼 필요 없어요. 4인 가구니까 이 부부와 두 자녀는 4인 가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460만 원에 30%를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4, 3, 12, 3, 6, 18 하니까 138 이렇게 되죠. 138만 원이에요. 그러면 138만 원을 주느냐? 얘를 선택하면 안 돼. 큰일 나요. 함정이에요. 우리 생계비는 어떤 원칙이 있었죠? 보충성의 원칙, 보충급여의 성격이 있다 그랬죠? 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인데 가이드는 얼마야? 이거예요. 이게 여기고 이 가구의 소득은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 이 나머지만 채워주는 보충급여의 성격에 의해서 얼마를 주는 거예요? 100만 원에서 얘를 빼면 38만 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와, 이러한 재미있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정답이 2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손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24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도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옳은 것입니다. 장기 요양 보험 사업자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장기 요양 여러분들 보험자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요. 공단의 보험자는 그 공단입니다. 공단.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고요. 이렇게 장기요양도 마찬가지 보험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항상 뭐다? 공단이다. 그래서 얘는 틀린 거예요. 두 번째, 등급 판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입니다. 6개월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통합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예, 걷기는 같이 걷지만 회계 자체는 따로 운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재가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사용한 금액의 100% 20을 부담한다. 자부담. 장기요양의 자부담, 다른 말로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시설은 이용의 100분의 20, 20%입니다. 근데 재가는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가급여였기 때문에 100분의 20이 아니라 15입니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수급자는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시설과 재가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중 지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25번 기초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봅시다.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 제공하는 사회수당이다. 아니요, 우리나라 사회수당은 아동수당이 지금 전부이고요. 기초연금은 하위 70%까지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뭐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공공부조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 기초연금은 이제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무기여 방식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무기여였죠. 우리 앞에 어느 문제에선가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기초연금액의 산정 시 국민연금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국민연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려한다. 그리고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부부가 같이 받을 때는 20%를 제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얘도 잘못됐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그랬는데 기초연금인 경우는 소멸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만만치 않게 좀 긴 시간 동안 문제풀이를 같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지난 17회 기출문제와 18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뿜뿜 얻었나요? 혹시 그렇지 않았더라도 이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방향 설정이 됐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시간 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책론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뭐 지역사회복지론이라든지 다른 과목의 기출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